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식전 첫 번째 행사 순서로요. 가을 빗소리 같은 하모니카 연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대구문인협회 부회장이자 수필가이시며 여러 복지센터에서 강의와 연주로 행복을 전파하시는 행복전도사 방종현 선생님이십니다. 들려주실 곡목은 오늘과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 숨어오는 바람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들은 하모니카 소리로 학술 발표대회가 너무 감미로운 학술 발표대회가 되지 않을까, 어쩌면 김성문 선생님의 큰 그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를 맡은 가해연구원 상임이사 김영근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여기 김명옥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재는 69쪽에서 87쪽입니다. 발표 주제는 한국과 일본 전송 강림 신화로 본 니니가노 미코토 원적 연구입니다.
발표 전에 김명옥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옥 교수님은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건국대학교 교수로 고조선의 건국신화와 난생신화의 연관성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여 학술 논문으로 인정받아 학술지 인용세계 KCI에 등재되었습니다. 가야연구원 제2차 학술 발표회에서 가락국기를 통해 본 가야 건국 주체 세력 축자에 관한 연구, 제3차 학술 발표에서는 허황으로 만들어진 신화인가 등을 발표하셨습니다. 현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부소장으로 학술 토론회, 역사와 융합 편집위원장, 4개 번역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며 가야연구원 자문위원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논문도 사실은 제가 일본 천손신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천손 강림신화가 일본에도 있고 우리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민족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연구를 했던 논문입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니니기가 내려왔다고 하는 하늘, 그 하늘은 어디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천손 강림 신화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이신화하고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 은나라, 서구, 고구려, 가야, 신라하고 이런 거하고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나를 밝히려고 했던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일 양국의 천손 강림 신화를 통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의 기원이라고 하는 시조를 통해서 우리 민족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나 이거를 밝히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성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징이 있는데 그 상징은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그 상징을 분석하면 역사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징을 분석하고 해석한다면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러한 상징을 풀이를 통해서 저는 우리 민족과의 연관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상징. 저는 특히 건국신화는 굉장히 상징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상징에 대해서 개념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은 요거는 그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추상적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죠. 추상적 개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머릿속의 생각인 거예요. 천손 사상, 태양숭배,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런 안 보이는 개념을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생형 신화다라고 하면은 난생이 뭐예요? 알이죠. 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숭배 사상과 천손 사상은 알을 상징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요. 알은 바로 저러한 숭배 사상과 천손 사상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난생형 신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난생신화에 어떠한 상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기 전에 알 상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은 하늘을, 여러분 오늘 하늘 비가 왔는데요. 하늘 보면 하늘에는 뭐가 있나요? 해가 있죠. 그렇죠. 태양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태양을 하늘로 대표로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태양 니꼬를 하늘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태양 속에 까마귀가 있어요. 이 까마귀는 뭘까? 까마귀가 아니라 검새가 있어요. 이건 뭘까요? 왜 이렇게 검새가 들어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왜냐면은요, 우리는 지금 경험으로 시간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옛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태양은 스스로 혼자 못 날아요. 못 떠요.
바로 저 새가 지고 날아야만이 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요. 산해경, 이게 좀 너무 넓어진데요. 산해경이라고 하는 인문지리서, 그 인문지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신화집인데요. 이 산해경은 언제 어느 때 만들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한 거는 전국시대부터 한나라 때까지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초나라 사람들이 동의에 대해서 썼을 것이다라고 그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우리가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양고기에 부목이 있는데 한계해가 막 도착해서 한계해가 떠오르며 모든 해가 새에 실려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새가 날른다는 거예요. 근데 저 까마귀라고 저기 새라고 돼 있죠. 저거는 이 각박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위진시대 학자거든요. 위진시대 학자 각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박학다식하고 시인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주석을 달았는데 여기에다 뭐라 하냐면 세발 달린 까마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세발 달린 까마귀 하면 우리가 고구려의 삼조고가 생각나시죠? 네, 그러시죠? 그런 뜻이 이 태양을 지고 나르는 거는 저 세발 달린 까마귀 새가 지고 나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가만 보면 저기 보면은 저 위에서도 보면 태양을 지고 나르는 새 모양들이 보이시죠? 저런 것들이 다 그러한 생각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알이 태양을 상징하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봄이 되면 새싹이 나오죠. 여름에 무성해집니다.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시각각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거는 태양이 생명을 낳고 키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구체적인 눈으로 보이는 걸로 비유한다고 그랬잖아요, 상징이. 그래서 가만 보니까 알에서 삐약삐약하고 새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이꼬르 태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생명을 낳고 태양 숭배 사상, 천손 사상이 바로 그 알로 상징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알을 뚝 떨어뜨리죠. 난생신화에 대해서 먼저 그러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난생신화라고 하는 거는 태양이 떨어뜨린 태양이 아니죠. 검은새가 떨어뜨린 알을 여인이 먹고 태어난 아이가 나라를 건설하거나 아니면 태양에서 빛을 받아서 알로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알로 직접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난생형 신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난생 신화는 보면은 우리 동아시아, 우리 건국 신화들이 다 그러한 난생 신화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면 이 신화에는 이런 상징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까 김성문 회장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죠. 문자 발명 전과 전으로 우리는 역사시대, 신화시대라고 나눕니다. 역사는 문자가 발명되니까 많은 것을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할 수가 있고 전승이 됩니다. 그런데 문자 이전의 시대, 신화시대라고 해서 사건이 안 벌어졌을까요? 전쟁이 없었을까요? 아주 내 삶에서 중요한 일이 없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한 사건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후손들한테 전승하기 위해서 상징을 넣은 거예요. 왜? 기억하기 쉽게.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삶의 정보들을 표현물 속에다 넣었다. 그림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그 상징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은 종족의 기억과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생체적으로 DNA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런 듯이 문화에도 DNA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상징이 똑같은 상징을 쓴다라면 그거는 똑같은 문화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상징이 똑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종족 문화 유전자 정보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게 좀 저희가 그 가로로 했더니 많이 깨져가지고 좀 PPT가 좀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 민족의 시조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까 이제 고조선부터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저하고 좀 축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민족은 저기 보시면 홍사문화라고 돼 있고 큰 덩어리로 빨간색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앙소문화, 하동문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 있는데요. 요화 문명이라고 하고 저기는 물음표가 안 돼 있어요. 여기는 항하 산동 문명이라고 했고 물음표가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저기는 BC 7000년경부터 소화성 문화에서부터 홍융화 문화, 조부구 문화, 사회 문화 뭐 이렇게 쭉 문화가 하가정 하천 문화까지 쭉 내려오는데요. 여기 BC 7000년부터 돼 있고 이 지역은 요화 문명이라고 학자들 간에 동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여기 큰 덩어리는 앙소문화, 하동문화, 이렇게 대문문화 이렇게 했지만 합의가 아직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상하 산동 문명이라고 해서 물음표를 해놓은 겁니다. 요하 문명은 BC 7000년경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항하 산동 문명은 BC 6500년경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요하 문명이 황하 산동 문명보다 500년이 더 앞선 거지요. 그런데 세계 4대 문명 아시죠, 여러분들? 세계 4대 문명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우리 요하 문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요하 문명과 산동 문명이 이렇게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거죠. 주인공은 바로 우리 동이족이다. 이거는 중국도 동이족이라고 인정을 해요. 물론 중국은 동이족을 자기네 선조로 만들어버린 역사 왜곡을 하고 있지만 자기네들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무리 땅을 파도 동이족의 문화만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이족을 자기네는 시조로 만들기 위해서 동의로 인정하지만 우리는 우리 시각에서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문화 문명이 있어요. 제가 여기 앙손 문화, 불렁문화, 불렁가 문화, 이렇게 항구도 문화 이렇게 문화가 있죠. 일반적으로 문명은 기술 발달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기술 발달을 더 치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라고 하는 거는 정신 발달을 포함하는 거예요. 물질 문명 플러스 정신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문화가 더 큰 개념입니다. 그런데 역사에서는 거꾸로예요. 이런 문화들이 모여서 문명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명이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지역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문구 문화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우리 민족이 아까 요하 문명 그 지역에서 살 때 우리 민족이 사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홍산 지금 요하 문명 지역인데 여기 보시면 북위 40도에서 45도 사이인데요. 물줄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저 파란색이나 이렇게 녹색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초원입니다. 조금 짙은 거는요 구릉인데요. 구릉도 낮아요. 저희가 가서 보면 낮아요. 그렇게 낮으니까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겠죠. 저렇게 저쪽에 보면은 시라무랭강, 소요와, 노아파, 교래아 해가지고 물줄기들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홀로색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구가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약 10,000년 전부터는 홀로색이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대온난기가 시작됩니다. 기온이 계속 올라가죠. 너무너무 살기 좋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부터 8,500년 전이니까 우리가 문명이 아까 BC 7000년경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문명을 꽃피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요거는 좀 이게 좀 주편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로로 편집돼가지고 잘렸는데요. 소화성 문화가 BC 7000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인물상이 나타났지만 반주거 형태도 있고 여기에 놀랍게도 빗살무늬 토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고조선의 표지인물이 뭔가요? 빗살무늬 토기, 고인돌, 비파형 청동검이잖아요. 비파형 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기가 BC 7000년경부터 이미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홍융화 문화에 보시면 빗살무늬 토기가 대량으로 나옵니다. 계속해서 다 빗살무늬 토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문화가 단절된 게 아니라 계승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조선까지 쭉.
그게 계승되었다라는 것이고, 용문화도 봉황도 5천년에 나오죠. 우리 문화는 부화 문화에서는 갑골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삼나라, 은나라가 갑골로 점을 치잖아요. 우리는 샤머니즘의 민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아주 이른 시기부터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홍사 문화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가 좀 신석기 4대 문화권인데요. 신석기 4대 문화권 하면 거성문화, 빗살무늬 토기, 채동문화, 세석기 문화권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4개가 중첩된 거는 바로 저 지역밖에 없습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요한문명과 한반도를 포함한 바로 저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겠죠. 그죠? 저거는 바로 적어도 저기에서 이 문화권들이 기원이 돼서 세계로 전파되었거나 아니면 각각의 지역에서 기원했던 이 문화권들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거점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자, 요거는 뭐냐면요. 2021년에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은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뭐냐면요. 세계, 독일을 비롯한 세계 19개, 10개의 국가에서 고고학자, 언어학자, 유전생물학자들의 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라시아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알타이어의 기원을 밝혀내는 거예요. 보니까 기원전 9,000년 전에서부터 농업이 확산되면서 언어도 확산되더라. 그리고 그 기원이 바로 여기 3번이 요하 지역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우리 문명이 일어났던 그 요하 지역인데요. 3번 빨간색은 뭐냐면 신석기 시대를 뜻하고요. 초록색은 청동기 시대를 뜻한 거예요. 그래서 3번에서 5번은 5천년경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3번에서 5번은 5,500년경에, 그 다음에 3번에서 4번은 5천년경에 이렇게 확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이 기장이, 우리가 이제 흉흉한 문화가 거기에 있는데요. 흉흉한 문화가 거기에 기장이 나와요. 최초의 기장이. 그러니까 BC 7천년경부터 우리 소화서 문화가 시작되었던 것과 그 다음에 외국 학자들이 10개국의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똑같은 거죠. 거기가 문명이 거기에서 나와서 세계에 전파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알타이어가 어디서 왔고 이동해가지고 뭐 했다는데 그거 거짓말이고, 밝혀지는 게 이제는 우리가 기원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난생신화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서 떨어진 알로 태어난 이러한 신화를 갖고 있는 건국신화. 건국신화의 분포들을 제가 사기하고 기타 등등의 1차 사료를 통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베트남까지, 우리 베트남의 문남국까지 우리의 고구려 건국신화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서국의 서원항, 장강 밑에 저기 즈음에 서국의 서원항도 고구려 건국신화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번박하게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네, 요거는 일본 신화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탄생된지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장낙존하고 이장염존이 천부교, 하늘의 다리에서 긴 창을 갖다가 물로 이렇게 휘저었어요. 창으로 휘젓고 딱 들었더니 물이 똑똑똑 떨어지잖아요. 똑똑똑 떨어진 그 물들이 응고돼가지고 섬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니니기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니니기토, 일본 신화를 보면은요, 천조 대신, 그러니까 아까 이장낙존하고 이장염존이 천조 대신을 만들어요. 천조 대신의 손자가 니니기예요. 어느 날 천조 대신과 고목신지명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요. 일본은 그 고사기하고 일본 사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일본. 그런데 각각이 조금 이름이 달라요. 이 서기에서는 고왕산령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고사기에서는 고목신지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고사기에 따라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조 대신하고 고목신진이 모여가지고 태자를 갖다가 이원 중국을 보내려고 해요. 이원 중국은 일본의 미칭인데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풍성하게 풍요로움이 계속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싱싱한 벼이싹이 열리는 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중국은 일본인데요. 일본을 통치하려고 내려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내려가려고 하다가 태자가 내려가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태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말고 우리 아들을 내려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그렇자 라고 해서 포대에 싸가지고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내려보낼 때 5부족의 신과 3명의 신하를 딸려 보냅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쭈꾸시의 히모카 타카치오 용봉에 내려오게 됩니다. 요거는요, 촌조 대신이 내려가라고 하면서 벼이상을 주는 장면이에요. 니니기한테 벼이상을 주는 장면이고, 저기는 내려오는 5 부족신 5명하고, 그다음 뒤에 신들하고 3명의 신하고 같이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각각의 하소들을 통해서 고조선의 건국신화, 그 다음에 가야 건국신화, 니니기 신화를 구성을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저게 보시면 주제는 한웅이고 수루왕이고 니니기지만 하강 이유가 뭐냐면 홍익 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국 이념을 고조선은 갖고 있죠. 그런데 가야 건국신화는 하늘이 명령을 내려서 내려오고요. 니니기는 마을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내려갑니다. 중요한 건 신물이죠. 내가 하늘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물이 고조선은 천부인 세계예요. 그 다음에 가야 건국신화는 없습니다. 니니기 신화는 구슬, 거울, 칼 이렇게 있습니다. 그동안 천부인 세계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굉장히 많은 이러저러한 그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뭐 구슬일 것이 구슬, 거울, 칼일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니니기가 저렇게 나오니까 그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부인 세계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니니기토의 신화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내려왔다는 청동 거울, 검, 고고 구슬이에요. 저 구슬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이 검들은 이 거울에 대한 상징을 보게 되면은 이 거울은 그 천조 대신이 이렇게 합니다. 이 거울을 언제나 나의 혼으로 하여 나를 반드시 제사하게 하거라 라고 하면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의 상징은 통치자를 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마테라스 용원, 그러니까 천조 대신에 그 용원 그것을 뜻하기도 하면서 그 몸 자체도 뜻하기도 해요. 그런데 거울은 이세신공에 있어요. 임해현인가가 아마 그 이세신공에 있는 것이고요. 검은 열전신궁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나고야에 있는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있어요. 여기에 좀 그림이 좀 안 보이는데요. 저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지도에다 제가 안 쳐놨는데 안 보이죠. 근데 구슬은 천왕이 거주한 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왕이 즉위할 때마다 사용되는 것이 거울, 구슬, 검인데 거울, 구슬, 금은 천왕을 증명하는 그러한 증표로서 상징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는 홍사문화인데 제가 우리는 한바람에서는 답사를 가게 되는데 우리가 여름에 이번에 갔다가 찍은 답사입니다. 홍사문화 보시면 물줄기가 엄청 많죠. 자, 여기 밑에 객자현하고 그 무화랑 유적지가 있는데요. 객자현의 동산치라고 하는 유적지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원, 그 다음에 땅을 상징하는 방,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면 천지인이 되겠죠. 거기에서 어디에다 제사 지낸다? 하늘에다 제사 지내는 곳, 제단이 동산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아락에는 여신묘가 있는데 여신묘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면 적봉이 있고 적봉이 옆에 오한기가 있어요. 오한기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 위에 보면 남한기가 있습니다. 자, 남한기는 소요와의 물주기인 교례하고 노합파 사이에 있는 저 남한기인데요. 남한기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인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인장을 이 인장이 공식적으로 출토된 인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옛날에 은나라에서 은나라 시대에 청동 인장이 3개가 발굴이 됐어요. 그것도 발굴이 아니라 그것도 정식 발굴이 아니라 나와서 이조품이다라고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학근이라고 하는 학자가 연구를 거듭하고 이거 삼나라 거 맞다라고 하면서 중화 제1인장이라고 명명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식 출토품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조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일단은 2cm
세로 2cm가 안 되고, 이거는 큰 거는 2cm고 이거는 2cm가 좀 안 되는데요. 저기에 보시면 기호 같은 게 쌓여있죠. 그 옆에 빨간 안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썼다라는 거. 밑에도 빨간 안료 흔적이 있죠. 그런데 이게 홍산 문화의 옥인장 맞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손수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손수도는 누구냐면은 중국 문물학계 옥기 연구의 이사예요. 이사를 역임했고, 중요한 건 1992년에 국가우수 특별수당 전문가로 선정이 됐어요. 게다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동안 100년 동안 옥이 있었는데 이 옥이 어느 시대의 문화권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연구를 거듭해서 이거는 홍산문화 시대의 옥기, 이거는 어느 시대의 옥기라고 옥기의 문화의 기속시대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뭐냐면 국내에서 조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튼다라는 몇 안 되는 연구자, 고고학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인장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장은 홍산의 옥조령, 지금 들고 있는 게 저게 옥조령이라고 하거든요. 이 옥조령, 옥새, 그러니까 날아가는 새, 옥조, 그 다음 옥벽과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출처와 시대가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류수견인데요. 이 사람은 홍산문화 옥기 위험 연구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에는 뭐냐면, 이 논문에 사람들만 중국, 대만, 홍콩 등 모든 학자들이 주목을 했어요. 주목을 했는데, 이 왜 주목을 하냐면 이 논문이야말로 홍산 문화의 옥기를 구별하는 그런 진위를 판별하는 그런 기준이 된 논문이에요. 그런데 이 아까 말했던 손수도하고 류수견 이 두 사람이 이거 홍산문화 맞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명예가 있잖아요. 자기가 명예가 있는데 만약 이게 위조품이라면 자기 지금까지 쌓았던 이 명예들은 전부 다 물거품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진짜 옥이다. 진짜 홍산문화의 옥 인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일찍이 홍산문화가 아니라 일찍이 옥새가 있었다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춘추의 운두추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동중서라고 하는 전한의 학자인 동중서가 춘추에 대해서 주석서를 단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항제시대 항룡의 그림을 지고 있는데 그 안에 옥새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 항제시대는 어느 시대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중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교 있죠. 유교를 한 나라의 국가 통치 이념으로 재정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주석서를 달아서, 춘추의 주석서를 달아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옥 인장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봅시다. 인장이라고 하는 거는 기호가 새겨져 있어요. 글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아까 저기 좀 희미한데요. 아까 그 옥조령 속에 있어요. 홍산문화 옥조령 속에 저런 기호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이미 글자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대단위로 농업과 수공업이 발달돼서 서로 문물이 있었을 거예요. 문물을 교류했다면 그거에 대한 증표로서 뭔가를 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국가행정기관에서 고난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바로 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내린 신물 하늘에서 내려올 때 갖고 온 신물이 바로 인장이 아니겠는가. 세 개 중에 두 개만 발견됐지만 그 인장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우화랑 얘기했는데요. 우리 당군신화 다 아시죠? 당군신화 다 아는데 이 우화랑에 여신묘가 있고 거기에 여기 보시면 곰발바닥이에요. 곰발바닥하고 저기에 새 날개가 있습니다. 같이 발굴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고조선이 당군신화가 그대로 이렇게 유물로 확인되는 그 지점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초선종과 공부족이 통합된 그런 부족의 신전이다. 여기 우화랑 여신녀는 신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아까 김성문 그 회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비구름 바람이 입법, 행정, 그 다음 사법을 담당하는 것이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니꼬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렇게 옥기, 홍산 문화는 굉장히 많은 옥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구름형 옥기라고 해요. 구름형 옥기인데 좀
뉴욕별로 나와보면 이 사람들이 허리에다 차고 있거나 목걸이를 걸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구름이 있는 거는 저는 이제 그 구름이 있는 거는 구름, 풍사, 이 비가 있는 건 우사, 요거는 이제 바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좀 더 공부를 해보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대문구 문화 얘기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대문구 문화에는 대문구 문화 주인공을 누구 소금철 씨가 대문구 문화 주인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금철 씨는 관직명을 새 이름으로 삼았어요. 자기 토템인 거예요. 제 토템을 새 이름으로 삼았는데 여러분 지금 비가 오죠? 비가 오는데 집비들기는 비만 오면 자기 부인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그치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비들로 하여금 교육부 장관을 시킨 거예요. 교육부 장관. 그리고 하루 종일 떠드는 종달새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실의 보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말한 대변인을 시킨 거죠. 매는 법무부 장관, 독수리는 국방부 장관 이렇게 시킨 거고 뻐꾸기는 건설부 장관 이렇게 시킨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토템을 가지고 간직명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하늘 천손족들은 자기의 토템이 하늘이니까 하늘과 관계된 관직명을 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둥이 이렇게 풍배공사 우사를 건드리고 내려와서 생존조직 체계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빗대서 우리가 니니기 신화가 니니기에서 오부족 신이 내려왔잖아요. 3명의 또 신하도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니니기가 내려와서 만든 행정조직 체계도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물론 더 공부는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니기를 내려오기 전에 천손이 하늘에서 일본으로 내려오기 전에 그 전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전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 천주 대신이 자기 아들한테 내려보냈어요. 이현중에 가서 다스리라 하고 이임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너무너무 태자가 너무너무 거기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라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 대신들이 전부 다 신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갖다 평정하라고 보내냐면 천수일명을 보내요. 근데 천수일명이 내려가면 3년 동안 아무 연락도 없고 소식도 안 전하고 거기에 딱 아첨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이미 대국주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있었어요. 거기 신하고 짝짝꿍이 돼가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까 또 천주 대신이 회의를 해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천치원을 보내기로 해요. 천치원한테 활과 화살을 줍니다. 너 가서 거기 평정해라라고 활과 화살을 줘요. 그런데 천치원은 처음부터 나 거기 가서 그 땅을 내가 먹어야지 라고 마음 먹고서는 대국주신이 대학원에서 융합 고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역사 전문 유튜브 매림 역사문화 TV를 운영하고 계시며 전국 학교 강공서 시민단체와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등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는 역사문화, 고령가야 복원, 시급성과 중요성 등의 특강을 하고 계십니다. 가야연구원 1차, 2차, 5차 학술 외에 가야사의 진실, 가야와 인나, 강수와 진경대사의 진실, 규수지방의 가야 개척 유적지 답사 등을 발표하셨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미래로 가는 바른역사협의회 공동대표, 사단법인 대한사랑 이사로 계십니다. 주요 조서는 한단고기에서 희망의 빛을 보다 외 다수가 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도 아닙니다. 아직. 저희 호칭해 주셔서 고맙는데요. 저는 이제 원래 전공은 역사 아닙니다. 역사 아니고 산을 좋아해가지고 대학원까지도 이제 산 관련된 나무라든지 이런 쪽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이제 쉽게 말하면 생활했는데 이제 역사를 알고 나서 이게 역사운동 시민단체에 들어가가지고 또 이제 많은 이덕희 소장님이라든지 신백강 원장님, 박정환 이사장님이라든지 수많은 이런 그 제야사학자 이런 그분들을 또 모시면서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역사운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또 세상을 떠나시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냥 처음에는 사무총장만 하면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자꾸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연세가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실무에서 실무 역할을 넘어서 가지고 그 다음 대타를 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를 다시 그냥 뭐 시민단체 역사운동 뒤에 가서 이렇게 사무를 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래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뛰어든 것이, 이제 직접 이제 주민분들이 다 이제 근유하시는 것이, 그러지 말고 다시 역사학과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뭐 학교는 졸업은 옛날에 다 이제 뭐 다른 과정은 다 끝냈는데 다시 이날에 융합고고학과 들어가가지고 지금 박사 이제 과정을 거의 이제 마무리 다 지었습니다. 이제 다 지었는데 저는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주로 하는 강의는 이제 동북공정하고 일본의 역사 침탈, 그리고 우리 국내 이제 뭐 조선총독부 시민사학 쪽을 겨누는 그런 쪽으로 그런 역사 운동을 하다 보니까 대단히 이제 말 그대로 제 강의는 날카롭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간다든지 그런 차원의 이제 강의는 아니고요. 역사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기본이 사료하고 그 다음에 고고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료하고 고고학을 풀어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역사를 접근해가지고 답을 찾아가는 것이 학문인데, 그걸 이제 최근에서 융합이라는 걸 가지고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의 역사 현상이 있으면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수많은 다양한 뭐 기후를 맡은 학자가 있으면 기후, 뭐 해양이면 해양, 이런 분들이 만나가지고 역사책을 딱 삼국사기라든지 보면 자기 시각에서 보이잖아요. 1000년 전에 물길이 삼국사기에 보면 이렇게 물이 바닷물이 일대했다. 요즘은 데이터 넣으면 그게 진짜냐 가짜냐 다 나와버립니다. 데이터가 다 나와요. 뭐 쉽게 말 한 단계에 천문 관측 된다는 그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도 우리나라의 지금 데이터가 어디 갔느냐, 해양이라든지 보면 1000년, 2000년 전에 조소의 현황까지 몇 cm까지 물이 올라왔다는 것까지 다 잡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사기 기록, 유사의 기록이라든지 그런 기록을 보면 이걸 데이터를 넣어보면 진짜냐 가짜냐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냐, 그동안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논문을 써왔는데 이 양반 논문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어떻습니까? 그거 보면 나와버리잖아요. 데이터 잡아놓으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도 융합적 시각에서 수많은 다양한 대학 교수 하시는 분들도 자기 전공하고는 다르지만은 뭐 역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역사를 보니까 내 전공 분야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이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자기 역사를 접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사학계에서는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를 두고 있습니다. 오지 마라. 오직 역사학 박사는 우리 정규과정 국사학과를 나와가지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따고 교수가 돼야만 쉽게 말하면 역사학 박사지, 다른 전공 분야 국사학과를 나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뭐냐, 이거는 쉽게 말하면 전문가가 아니다. 절대로 오지 마라. 만약 그런 분들이 역사서를 하게 됐다면 어떻습니까? 바로 공격이 들어와가지고 유사 사학자가 나와서 역사를 해석했다고. 지금 우리나라 사학계에 요리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절대로 그런 안 합니다. 일본이라든지 주변의 국가는 그 역사 하나를 해석하기 위해서 국문학, 뭐 해양, 수많은 학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때요? 그 역사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우리나라는 뭐다? 접근 금지. 절대로 국사학과 외에는 접근 금지.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냐면 말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만드는 논리를 절대로 부정을 못합니다. 부정을 못하게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 하면 바로 또 공격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역사 밖에서 이제 아예 뭐 나오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이 어디까지 가버렸냐면 동북공정을 당했는데, 아시죠? 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는데 동북공정을 당했는데 동북공정을 비판한 논문이 없습니다. 제가 동북공정 논문을 이제 냈는데 KCI에 등재됐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보시면 요번에 영어 저널지에 실릴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동북공정 논문을 쓰면서 왜 이게 우리나라 학자들이 동북공정 그걸 벌써 10년, 20년 전에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왜 동북공정의 핵심을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안 할까 해가지고 선행사 논문을 조사를 했거든요. 선행사. 한 100편, 200편의 동북공정, 동북아 역사재단, 뭐 수많은 대학교 교수들 차원에서 쓴 동북공정 논문을 싹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해석이 나오느냐. 정작 동북공정의 핵심은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비판 안 해. 왜? 이거 잘못 썼다가는 뭐냐. 중국에서 오지 말라잖아. 오지 말라고.
특히 역사학자들,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나서가지고 동북공정이 무엇이다, 잘못됐다 이래서 버리면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오지 말합니다. 블랙리스트로 가버리면. 그러다 보니까 선행사 논문을 근거 20, 30편 쫙 100편 이상을 보면서 그 중에 이제 한 30편을 추려가지고 논문을 엮어가지고 보니까 결국 뭐냐, 동북공정의 핵심 비판한 학자들은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동북아 역사전에서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북공정에 불쾌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그렇게 조정했다, 이렇게 논문 쓴 인간도 있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시간 지났잖아요. 동북공정 끝났습니다. 지금 동북공정 끝나고 중앙문명 선정공정이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역사를 전 세계에 다 이제 교과서, 지도, 구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도배하는 시간대거든요. 그래 자기들이 만든 역사를 전 세계 도배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한국의 역사는 중국의 속국사 10년전부터 출발했다, 다 들으셨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구글로 검색해보시면, 한국사 검색해보시면 다 어떻게 되느냐, 한국사는 실제 중국의 식민지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교과서까지 다 만들어져가지고 한반도 북부는 뭐냐, 중국의 속국부터 출발했다고 다 교과서가, 제가 그까지 교과서까지 사들여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학자들은 아무도 답변을 못하느냐. 물론 여기서 제도권에서 공부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 저 양반 말이 맞는 건데 틀리다. 전에 한국에 와가 저한테 항의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제가 강의 끝내니까 뭐냐, 나는 당신하고 의견이 틀리다. 제가 어떤 이야기 했느냐, 평양 남남군은 역사에 없는 거다. 중국의 1차 사료에 보시면 전부 다 떼요. 중국의 사설은 남남군은 다 어디에 있느냐, 전부 다 하북성 쪽에 있다고 다 써놨습니다. 누가 우리나라 평양에 남남군 있다고 썼습니까? 청나라 시대 때나 그때 어떻습니까? 그런 책이 나오면서 그걸 감동과 열정이 넘치는 명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질의 시간인데 저쪽 사이드, 제일 먼저 손을 드셨네요. 마이크. 예. 원장님께서 소개가 있었지만 김차섭 우리 부회장님. 예, 임민임 교수님, 가야는 임나인가의 주제 발표는 감동적이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38쪽에서 68쪽까지 방대한 양입니다. 거기에서 그 중에서도 제가 질의할 내용은 왜 출기차게 일본은 방대한 그 모든 것을 가야는 왜 임나로 비정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역사의 뿌리를 이야기한다면 원래대로 이제 우리가 진짜 한일이 싸우지 않고 감정을 떠나서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길은, 오늘 아마 또 강의 들어보시면 역사를 바르게 하면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도래해가지고 그 문화를 만들었고 서로 교류했고 이런 것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아니고 중간에 참 끊습니다. 끊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은 뭐 말 그대로 이제 백제가 멸망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이라는 국가를 타이틀을 걸고 이제 새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서 그들도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는 것이 잃어버린 본토에 대한 이야기, 백제가 여기서 망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역사에 아마 지금 사람은 세대는 교체되더라도 피 속에는 그러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걸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제 그들이 노력한 것이 뭐냐면, 에도 시대 때,明治 시대 때 한 것이 뭐냐면, 일본 서기를 해석할 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뭘 했냐면, 야, 일본 서기의 임나를 가야로 비정하자는 쪽으로 해가지고 제일 먼저 인용한 자료가 강개토항 비문입니다. 강개토항 비문의 임나가라 쪽발선을 딱 보고, 야, 한국의 기록에 임나가라가 나온다, 이것이 결정적인 자료다 했는데, 그 뒤에 뭐냐면 칭징대서 탑비하고 삼국사기 강소열전에 임나라는 등장하는 세기가 등장하는데요. 그걸 1920년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한국의 가야는 임나라고. 그때 1920년 어린이들부터 그걸 받았습니다. 결국은 아까 이제 증거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꿈, 쉽게 말하면 이 대륙에서 밀려가지고 일본 열도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자기들 자국에 자출발했는데, 그 유전 DNA 속에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자기들의 그 본토에 대한 희망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임나로서 이제 표출됐고요. 그것이 침략으로 돼가지고 조선시대라든지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줬죠. 가면 갈수록 상처를 이제 입혀왔는데,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보면 한일 관계의 화해를 이야기하지만도, 화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큰 건 뭐냐, 역사적 논리 속에서
가야와 임나를 분리하는 겁니다. 그리 않으면 돼요. 화해 절대로 안 합니다. 똑같이 동북공정 논리처럼 북쪽에 남남군이 있다고 한국에서 주장해 줬기 때문에 한국은 뭐다? 중국의 속국사였다. 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입장에서도요. 한국의 여러 학자들이 가야가 임나라고 저렇게 친정까지 붙여다 논문까지 수백 편을 썼는데 이건 결국은 우리나라 땅이라는 거 너희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냐?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동북공정 논리를 가지고 들어온다면 어때요? 이거는 화해보다 또 다른 전쟁이 또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세대 때야 이런 역사에 대한 인식이 있어가지고 이걸 비판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이 가야 임나를 공부 못합니다. 역사를 지금 역사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북한 땅은 중국 땅, 밑에는 임나 땅이 일본 땅이라는 거 그게 제가 100년 전에 조선 총독부 자료를 연구를 싹 했는데요. 그때 가르친 교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북쪽은 진화의 영토, 남쪽은 일본의 영토라고 가르치라는 거. 그게 그대로 그때 박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딱 지켜보니까 어때요? 100년 후에 동북공정하고 지금 가야 임나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선을 그어야지 이걸 끊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음 시대 때 역사도 공부하지 않은 세대들한테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역사 영역을 완전히 이제 중국이나 일본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니까 역으로 보면 뭐냐면 일본과 중국은 그걸 노리는 겁니다. 한반도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그 논리를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앞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은 임나를 지금 계속 근데 문제는 뭐냐 일본에서는 우리 자기들이 나서서 임나를 강조 안 합니다. 누구를 내세우느냐 일본에 유학한 우리나라 학자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 교수가 되었고 가야가 임나로 논문을 다 쓰고 그 사람들이 후대를 가르쳐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면서 어때요?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가지고 지금 가야를 임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때요? 절대로 앞에 안 났어요. 안 나서고 코 안 풀고 뒤에서 다 하면서 모든 작업을 마무리해놨기 때문에 문제는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은 국내입니다. 국내에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이것을 이제 절지해 가야 되는데 뭐 이거는 역사 논쟁을 떠나서 방법이 뭐냐 뭐 국가에서도 감이 없고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전에 1조 2천억을 들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법원이라는 이름하에 10년간 1조 2천억을 투입해가지고 계속 돈을 좀 주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우리나라 학자들은 가야가 임나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수로 후왕은 가짜라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전시하면서 파사 썼다고 처음에 앞에 세웠다가 구속을 치워버렸고요. 그리고 밑에다 딱지를 신화라 썼습니다. 신화 쓰고 그리고 일본에서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하고 일본 박물관하고 전시할 때 가야 전시할 때 가야는 3세기에 형성된 걸로 딱지를 붙이고 일본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김수로 후왕후 약 가야 200년 사는 거짓말을 한 뜻이죠. 우리나라 학자들 그렇게 도주를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특히 아까 이제 이런 말은 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김해 박물관 가보시면 김해 지역 가보시면 가야 고향이니까 돼요. 밑에다가 뭔가 장식물을 깔아놨습니다. 바닥에 구지봉이고 가보면 돼요. 계단에 쫙 깔아놨는데 그게 뭐냐 하영동기라 보셨습니까? 바람개비처럼 생긴 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 하영동기가 어디서 만들었다고 이런 걸 지금 듣고 있습니까? 하영동기 우리나라 겁니까? 일본 겁니까? 옛날 역사 스페셜을 보셨죠? 일본 학자들로 와서 충격받고 너무 왜 이게 원래 일본의 유물이다 외계 유물이라 주장했는데 대성동 부분에서 하영동기가 많이 나와버리니까 돼요. 역사 논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리켜 안 나갔다고 해가지고 일본 학자들로 와서 충격받고 야 어떤 사람은 박수치고 왜 나는 이렇게 주장했다 했는데 한국에서 정리해줬다 해가지고 어느 교수는 우리가 감기가 눈물까지 흘렸다는데 일본 학자가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역사 스페셜 나가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바람개비 동기 청동기는 전부 다 가야거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김해시에 그거 싹 보도블록에 엄청나게 깔아놨어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된지 압니까? 그걸 외계 유물로 만들었습니다. 외계 유물 일본 유물이라는 게 왜? 그럼 김해는 어때요? 외놈들의 도시예요. 외놈들의 도시라고 아예 딱 밑에까지 싹 깔아놨어. 그게 지금 우리나라 사학계 인질이니까 이런 걸 잘 보시고 여러분들 좀 역사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좀 가지시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부탁드리는 거는 후원도 우리 역사운동에 후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누가 우리 시민단체에 정부에 돈 주는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돈 끊으려지 절대 돈 주는 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데 돌아가실 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돌아가실 때 학교에 수백억 들고 주지 마세요. 제발 역사학계 이런데 우리 역사 쳤는데 이런데 좀 여러분들 해가지고 세대 학자로도 끌려가지고 이 식민사 동북공정을 대항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학교에 수백억 주면 뭐 하는지 압니까?
그 양반 킹년감 한 개 지어주고 입 싹 닦고 연구비로 다 닦았습니다. 남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뭔가 큰 자금을 여유 있게 쓰시려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역사 바로 잡는데 여러분들 후학들 기르는데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뒤에 김성훈 원장님, 또 이메린 금방 했습니다. 이사님, 미리 서울로 가신 김명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해주신 앞에 여기 오태숙님, 이기정님, 김차성님께 감사드립니다. 식전 행사로 수고해주신 사회 김학조, 방종현, 오영희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 공감해주신 모든 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가야연구원이 더 발전하고 바른 역사 탐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업 저편의 수필집을 김성문 원장님께서 한 번씩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상으로 제6차 학술 발표대회를 모두 마치고 앞에 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전부 기자님들 있어요, 이쪽에. 네. 파이팅 한번 할까요? 파이팅. 네, 오른손만 들고.